우리 지금 돈 없어서 굶어? 당신 잘 벌잖아. 스트레스? 그럼 회사 다니는 사람 중에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어딨어? 당신 마흔이야, 박진우 씨. 내 아들은 능력이 없잖니. 네가 좀 도와줘. 응? 우리가 아니고 당신이겠지. 당신 엄마고 당신 문제잖아. 당신이 알아서 해. 너야말로 바람 피운 거 아니야? 당신은 그냥 내 인생에 달라붙은 거머리야. 징그럽고 더러운 거머리라고. 끝이야, 우리. 법원에서 보자. 안녕하세요. 사연 클럽입니다. 영상 눌러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제 남편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제가 가장 치열하게 제 자신을 증명하던 그때 시작되었죠. 10여 년 전, 저는 제약회사에서 누구보다 잘 나가는 에이스였습니다. 그날도 저는 분기 최대 계약을 성사시키고 팀 회식을 하고 있었어요. 눈앞에 펼쳐진 서울의 야경이 마치 제 성공을 축하해주는 것 같았죠. 김 과장, 이번 건 정말 대단했어. 자, 한 잔 맞게. 아닙니다, 부장님. 다 부장님께서 믿고 맡겨주신 덕분입니다. 입으로는 겸손을 떨었지만 심장은 승리의 쾌감으로 터질 것 같았어요. 저희 세계는 숫자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매출 목표, 수익률, 그리고 통장에 찍히는 월급까지.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노력한 만큼 정확한 결과로 보상해줬거든요. 회사 법인카드로 계산하는 그 순간의 짜릿함은 제가 이 세상에 단단히 발 딛고 서 있다는 증거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습관처럼 주식 앱을 켰어요. 몇 달 전 매수해둔 바이오주의 그래프가 붉은 기둥을 세우며 솟구쳐 있었죠.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1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수익이었어요. 돈 때문에 밤새 싸우시던 부모님의 그림자는 저를 쉬지 않고 달리게 하는 채찍과도 같았습니다. 돈은 힘이고 방패이며 곧 저희 자존심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화려한 갑옷 아래 제 속살은 늘 지쳐 있었습니다. 잠들기 전 텅 빈 원룸에 혼자 누워 있으면 치열했던 낮의 전투가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지곤 했죠. 문득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맞은편 아파트, 비슷한 시간까지 불이 켜져 있는 집들. 저 안에도 저처럼 외로운 갑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문득 사무치는 외로움에 베개를 끌어안았습니다. 이 도시의 불빛 속에서 저라는 존재는 과연 무엇일까? 숫자로 증명되지 않으면 사라져버릴 신기루 같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제 남편이 될 그 사람은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어요. 그의 세계는 숫자가 아닌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방금 또 회사를 그만둔 참이었어요. 3개월을 채 버티지 못한 영업직이었죠. 하지만 그의 얼굴엔 그늘 한 점 없었습니다. 오히려 해방감에 가득 차 친구들과 변두리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죠. 야, 박진우, 너 또 잘렸다며? 징하다, 징해. 올해만 벌써 3번째 아니냐? 잘린 게 아니라 내 발로 나온 거다, 이 자식아. 아침 9시까지 목에 넥타이는 왜 매야 하며 실적 압박은 왜 그렇게 하는지. 인생 뭐 있냐? 즐겁게 살아야지. 사장님, 여기 소주 한 병 추가요. 그의 주변엔 늘 사람이 들끓었습니다. 타고난 유머 감각과 어떤 상황에서도 주눅 들지 않는 넉살은 그를 모임의 중심으로 만들었으니까요. 사람들은 그의 무책임함을 자유로운 영혼이라 불렀고 그의 빈 지갑을 돈의 초연한 소탈함이라 여겼습니다. 사실 그의 그런 성격은 아버지에 대한 반작용이었습니다. 평생 돈만 벌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보며 다짐했다고 해요. 아버지처럼 돈의 노예가 되진 않겠다고요. 그 다짐이 책임감이란 가치를 앗아간 줄도 모른 채 말이죠. 그래서 이제 뭐 할 건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 뭘 뭐해. 좀 쉬다 알아보면 되지.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나 박진우야. 굶어 죽진 않아. 그의 허풍에 친구들은 못 말린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는 그 웃음소리가 좋았어요. 통장 잔고보다 자신을 보며 웃어주는 사람들의 얼굴이 그에겐 더 큰 재산이었으니까요. 그는 몰랐습니다. 그 웃음이 언젠가는 비웃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재산이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을요. 그로부터 1년 후, 저희는 대학 동문회 송년회에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자리가 불편했어요. 성공했다며 추켜 세우는 동기들의 시선에
왠지 모를 거리감이 느껴졌으니까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와인잔만 만지작거리는데 연회장 문이 요란하게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아이고, 미안. 오다가 버스를 잘못하는 바람에 다들 한 잔씩 하고 있었네. 바로 그 남자, 박진우였습니다. 명품으로 휘감은 동기들 사이에서 낡은 재킷에 청바지 차림이었지만 그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죠. 잠시 후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던 저는 누군가와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그의 손에 들려있던 오렌지 주스가 제 하얀 블라우스 위로 쏟아졌어요. 값비싼 실크 블라우스였죠. 제 미간이 순간 찌푸려졌습니다. 괜찮아요.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옷 버렸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세탁비는 꼭... 그는 주머니를 뒤적이다 멋쩍게 웃었습니다. 지갑을 차에 두고 온 모양이었죠. 보통 사람이라면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를 상황이었지만 그는 이내 다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돈은 없지만 대신 웃게 해드릴 순 있습니다. 딱 30초만 주시죠. 제가 황당해하는 사이 그는 갑자기 양손으로 자기 볼을 꼬집어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짓더니 당시 유행하던 개그맨의 성대모사를 시작했어요. 어설펐지만 너무나도 진지한 그의 모습에 주변을 지나던 동기 몇몇이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 역시 자신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느꼈죠. 웃으셨네요. 그럼 세탁비는 통친 겁니다. 차가운 숫자의 세계에서 늘 긴장하며 살던 저에게 그의 대책 없는 긍정과 유머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제 비싼 옷이나 성공한 커리어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그저 김서연이라는 사람의 굳은 표정을 풀어주고 싶어 할 뿐이었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동문회에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저희 연애는 뜨거웠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으로 일보다 데이트를 우선순위에 두었어요. 물론 불안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데이트 비용은 거의 제 몫이었고 그는 여전히 번듯한 직장 하나 없이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으니까요. 저희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던 대학 선배, 준혁 오빠는 어느 날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진우 선배 좋은 사람인 거 알아. 근데 결혼은 현실이야. 너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질 순 없어. 오빠, 나 능력 있잖아. 그리고 진우 씨는 그냥 아직 자기한테 맞는 일을 못 찾은 것뿐이야. 내가 옆에서 도와주면 돼. 사랑으로 바꿀 수 있어. 저는 스스로를 세뇌했습니다. 제 능력으로 그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다고, 제 사랑이 그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죠.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것은 어느 비 오는 날 밤이었습니다. 제가 야심차게 추진하던 대규모 신약 프로젝트가 예상치 못한 부작용 문제로 전면 보류되었거든요. 몇 달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 순간이었어요. 회사에서는 저를 향한 질책이 쏟아졌고 저는 입사일에 가장 큰 실패감에 휩싸였습니다. 빗속을 뚫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현관문 앞에서 넋을 잃고 주저앉았죠. 그때 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제 흐느낌을 잠자코 듣고 있던 그가 말하더군요. 아무데도 가지 말고 그냥 거기 있어. 내가 지금 갈게. 30분 뒤 흠뻑 젖은 채 달려온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멍하니 앉아있는 제 등을 말없이 토닥여 주었어요. 그리고 저를 일으켜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서툰 솜씨로 김치찌개를 끓여주었습니다. 별다른 맛도 없는 찌개였지만 저는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도 따뜻하게 느껴졌죠. 제가 실패하고 무너진 순간 그는 제 능력을 탓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곁을 지켜주었죠. 서연 씨는 뭐가 그렇게 맨날 심각해요? 표정이 꼭 세상 짐은 혼자 다 짊어진 사람 같아. 짊어지지 않으면 무너지니까요. 에이, 무너지면 좀 어때요? 잠깐 주저앉았다가 다시 일어나면 되지. 너무 빡빡하게 살지 말아요. 그러다 금방 늙어요. 그의 말은 제 갑옷을 부드럽게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무너지면 좀 어때? 단 한 번도 저 자신에게 허락해 본 적 없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래, 이 사람이다. 내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내 곁에 있어 줄 사람은 이 사람뿐이야.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 치열한 삶에 그의 무책임한 평온은 유일한 도피처이자 안식처처럼 보였거든요. 저는 제 갑옷을 기꺼이 벗어 그와 나누어 입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실은 제 갑옷을 그에게 통째로 빼앗기는 일의 시작이라는 것을 꿈에도 모른 채 말이에요. 얼마 후 저는 그에게 먼저 청혼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야경 아래 제가 모은 돈으로 계약한 아파트 등기 서류를 그에게 내밀었죠. 진우 씨, 나랑 결혼해 줄래요? 이 집에서 우리 같이 살아요. 내가 당신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게요. 그는 잠시 놀란 듯 하더니 이내 특유의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서연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평생 너 하나만큼은 웃게 해줄게. 그 약속을 저는 굳게 믿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안도감과 기생의 그림자를 그때의 저는 전혀 읽어내지 못했어요. 그렇게 두 개의 너무나도 다른 세계는 위태로운 희망과 치명적인 착각 속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결혼은 제 삶에 처음으로 쉼표를 찍어주었습니다. 매일 밤 야근과 회식으로 지쳐 현관문을 열면 저를 기다리는 건 더 이상 텅 빈 원룸의 싸늘한 공기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이힐을 벗기도 전에 남편이 달려 나와 제 가방을 받아들고 익살스럽게 경례를 붙였죠. 우리 여왕님 오셨습니까? 충성! 피곤해 절어있던 제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그가 차린 저녁상이 놓여 있었어요. 모양은 삐뚤빼뚤하고 김치찌개는 살짝 짰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성만큼은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못지않았습니다. 아, 오늘 정말 힘들었다. 신제품 프레젠테이션 때문에 하루 종일 진이 다 빠졌어. 아이고, 우리 서연이 고생했네. 이럴 줄 알고 내가 특별히 당신 좋아하는 돼지고기 듬뿍 넣고 찌개 끓였지. 자, 한 숟갈 떠봐. 피로가 사악 가실걸? 저는 남편이 떠주는 찌개를 받아 먹었습니다. 짠맛이 혀를 찔렀지만 마음은 달콤했어요. 이게 바로 제가 꿈꾸던 가정이구나. 밖에서 아무리 치열하게 싸우고 지쳐도 돌아오면 저를 위로해주고 웃게 해주는 사람이 있는 곳.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남들처럼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오는 건 아니지만 이런 행복이 있다면 괜찮아. 내가 더 벌면 되지. 이 사람의 웃음이 내 피로회복제니까.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첫 번째 균열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제 인맥을 총동원해 겨우 꽂아준 마케팅 회사였어요. 출근한 지 고작 2주 만이었죠.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뭐? 그만뒀다고? 지금 장난해? 아, 장난은 무슨. 팀장이 완전 꼰대야. 내 아이디어를 사사건건 무시하는데 내가 그런 데서 어떻게 일을 해. 스트레스 받아서 못 다녀? 남편은 소파에 누워 TV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높아졌죠. 스트레스? 그럼 회사 다니는 사람 중에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어딨어? 당신 마흔이야, 박진우 씨. 언제까지 그렇게 애처럼 굴을 건데. 내가 그 자리 만들어주려고 부장님한테 얼마나 아쉬운 소리를 했는데. 제 얼굴이 창피함과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삶의 여유는 이제 책임감 없는 철부지의 다른 이름처럼 들렸어요. 저희 성공의 기생의 안락을 누리면서도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는 그의 모습에 처음으로 경멸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야, 김서연.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야? 내가 당신한테 아쉬운 소리 해달라고 했어? 그리고 우리 지금 돈 없어서 굶어? 당신 잘 벌잖아. 내가 좀 내 마음에 맞는 일 찾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이야? 당신 잘 벌잖아. 그 말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마치 제가 돈 버는 기계라도 되는 것처럼 자신의 무책임함을 제 능력 뒤에 숨기려는 그 뻔뻔함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때 저희 부부의 고성에 놀란 아들 민준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소리에 저희는 잠시 말을 멈췄죠. 남편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둘러 저에게 다가와 어깨를 감쌌어요. 아, 미안해 여보. 내가 말이 심했다. 당신이 나 걱정해서 그런 거 아는데 나도 답답해서 그랬어. 다시는 실망 안 시킬게. 응? 내가 진짜 잘할게. 그는 아이를 달래듯 저를 달랬습니다. 저는 지끈거리는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사랑하니까, 아직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니까 저는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었습니다. 울고 있는 아들을 보니 더는 싸울 힘도 없었거든요.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금이 가버린 신뢰의 유리자는 어색한 봉합으로 겨우 제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이었어요. 반복되는 패턴은 영혼을 갉아먹었습니다.
남편의 잘할게라는 약속은 공허한 메아리가 된 지 오래였죠. 그는 더 이상 직장을 구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전업주부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집에서 빈둥거리는 것이 그의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기대가 사라지자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애정도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에게 따뜻한 아내가 아니었고 그는 더 이상 저를 웃게 해주는 남편이 아니었죠. 우리는 한 집에 사는 아들을 공유한 룸메이트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지방 출장에서 막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이틀 밤을 꼬박 세운 프로젝트를 마치고 녹초가 된 몸이었죠. 현관문을 열자 저를 맞이한 것은 악취였습니다. 싱크대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썩어가고 있었고 거실 바닥엔 과자 부스러기와 맥주 캔이 널려 있었어요. 소파 위에는 남편이 헤드셋을 낀 채 컴퓨터 게임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이게 뭐야? 헤드셋 너머로 제 목소리를 들었는지 남편이 그제야 의자를 돌렸습니다. 여보, 왔어? 아니, 이거 한 판만 끝내고 치우려고 했는데. 치운다고? 내가 없는 이틀 동안 당신이 한 일이 고작 이거야? 이게 당신이 말하는 살림이야? 제 목소리엔 더 이상 분노도 실망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가운 경멸만이 가득했어요. 저는 더 싸우지도 않고 묵묵히 소매를 걷어붙이고 집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며 제 눈치를 봤지만 저는 그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어요. 유령 취급. 그것은 어떤 비난보다도 더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기대조차 사라졌으니까요. 이 남자는 제 남편이 아니라 제 인생에 들러붙은 거대한 혹. 제가 먹여 살려야 하는 14살짜리 아들보다 더 손이 많이 가는 큰아들일 뿐이었죠. 결정타는 아들 민준이의 문제였습니다. 담임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온 것은 제가 중요한 바이어와 미팅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민준이가 동네 불량한 형들에게 상습적으로 돈을 빼앗겨 왔고 오늘 결국 저항하다 얼굴에 상처를 입었다는 것이었죠. 집에 있어야 할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팅을 빠르게 마무리하고 학교로 달려갔어요. 상담실에서 만난 민준이의 얼굴은 엉망이었고 눈빛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아버님께 몇 번이나 연락을 드렸는데 연결이 안 되어서요. 어머님께서라도 신경을 좀 더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준이가 요즘 많이 위축되어 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옆에 앉은 민준이 역시 입을 꾹 다물고 있었죠. 아마 묻지 않아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아빠가 또 어디서 술을 마시고 있을 거라는 거요. 집에 도착하니 남편은 거실에서 대낮부터 친구들과 술판을 벌이고 있었어요. 민준이의 상처를 보고도 그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뭐야, 사내 자식이 그 정도 긁힌 거 가지고 맞고 다니지 말고 너도 한 대 치고 와.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인내심의 마지막 끈이 툭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가 난생 처음으로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이혼 전문 변호사라는 6글자를 쳐 넣었어요.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최소한의 대화도 나누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남편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엄마였어요. 엄마, 웬일이야?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절규에 가까운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어요. 진우야, 나 어떡하니? 나 사기당했다. 빚까지 졌어. 뭐? 엄마, 뭔 소리야? 정신 차리고 똑바로 말해봐. 사기라니. 남편은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전환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급하게 대출까지 받아 마련한 3천만 원을 대포통장으로 송금했다는 것이었어요. 네 통장이 위험하다고,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네 엄마가 돼서 아들 앞길 막을까 봐 무서워서. 아가, 서연아, 너라도 좀 어떻게 해다오. 내 아들은 능력이 없잖니. 네가 좀 도와줘. 응? 모든 대화를 묵묵히 듣고 있던 제 표정엔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남편의 무능함, 시어머니의 어리석음, 그리고 그 모든 뒤치다꺼리를 당연하게 저에게 떠넘기는 이 상황. 그것은 제 인내심을 시험하는 마지막 관문이었어요. 남편이 애원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엄마가 나 때문에 대출까지 받은 거야.
우리가 어떻게든 저는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싸늘하게 식어버린 눈으로 남편을 올려다보았어요. 제 입술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우리가 아니고 당신이겠지. 당신 엄마고 당신 문제잖아. 당신이 알아서 해.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시어머니의 통곡이, 앞에서는 남편의 절망적인 표정이 저를 붙잡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이 지옥 같은 집을 떠나고 있었어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저는 비로소 선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차가운 분노는 때로 가장 이성적인 결심을 이끌어냈습니다. 시어머니의 일로 며칠간 집안은 초상집 분위기였지만 저는 철저히 방관했어요. 남편은 동분서주하며 돈을 빌리러 다녔지만 그의 곁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여보,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줘. 내가 정말 평생 당신 발 씻겨주면서 살게. 응? 저는 무릎 꿇은 남편을 싸늘하게 내려다봤습니다. 동정심, 연민. 그런 감정은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제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끝내야 한다. 이 남자는 제 인생의 암덩어리다. 더 늦기 전에 도려내야 해. 내 아들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 다음 날 밤, 저는 야근을 핑계로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일은 업무가 아니었어요. 저는 조용히 이혼 전문 변호사와 통화를 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챙겼습니다. 차를 몰아 집으로 향하는 길, 제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죠. 폭풍 전야의 고요함, 모든 것을 정리할 각오를 마친 자의 평온함이었습니다. 집 근처에 다다랐을 때 제 눈에 익숙한 실루엣이 들어왔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누군가와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제 남편, 박진우였어요. 그의 맞은편에는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자기도 모르게 차에 라이트를 끄고 길가에 차를 세웠죠. 여자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마치 과거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다정한 손길로 여자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자신의 낡은 재킷을 벗어 여자의 어깨에 덮어주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망원경으로 들여다보듯 응시했어요. 심장이 차갑게 식다 못해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어미가 대출 사기를 당하고 아내는 밤늦게까지 일하고 아들은 삐뚤어져 가는데 저 남자는 지금 다른 여자를 위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박진우라는 남자의 다정함은 책임져야 할 가족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연민을 채워줄 손쉬운 대상을 향하는 값싼 동정심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그의 위로는 마약과도 같아서 현실의 고통은 외면한 채 순간의 위안만을 좇는 무책임한 행위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차를 돌렸습니다. 집으로 향하지 않았어요. 최후의 방아쇠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당겨졌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노래방 도우미 미숙이라는 여자를 만나고 있었어요. 며칠 전 그녀가 스토커에게 위협받는 것을 우연히 보고 도와준 것이 인연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고된 삶에 지친 미숙에게 남편의 허풍 섞인 위로와 인간적인 모습은 가뭄의 단비 같았겠죠. 남편 역시 자신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아내와 달리 자신을 영웅처럼 봐주는 미숙에게서 잃어버린 자존감을 찾고 있었고요. 오빠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놈이 아직도 가게 주변을 어슬렁거려요. 걱정 마. 내가 있잖아. 다음에 또 그 자식 나타나면 나한테 바로 전화해. 아작을 내줄 테니. 그때였습니다. 노래방 문이 벌컥 열리며 험상궂은 인상의 남자가 들어섰어요. 미숙을 스토킹하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인연이 여기서 웬 놈이랑 시시덕거리고 있어? 남자는 다짜고짜 남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남편은 허풍과는 달리 제대로 저항 한번 못하고 남자에게 두들겨 맞기 시작했어요. 노래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미숙의 비명, 스토커의 욕설, 남편의 신음소리가 뒤엉켰죠. 그 시각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막 나온 참이었습니다. 제 손에는 이혼 소장 사본이 들려 있었죠. 저는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아니, 기회라기보다는 통보에 가까웠어요.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남편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여보세요? 박진우 씨 휴대폰 대신 받았습니다. 여기 지구대인데요. 박진우 씨가 지금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서요.
보호자분 되십니까? 저는 수화기를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폭행 사건. 세상에. 이 남자는 어디까지 추락해야 만족할까? 저는 차를 몰아 지구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만신창이가 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남편과 그 옆에서 울며 그를 감싸고 있는 낯선 여자를 보았어요. 그 여자는 어젯밤 공원에서 남편과 함께 있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물과 남편의 비참한 몰골이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들고 있던 이혼 소장 사본을 남편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하얀 종이들이 공중에서 흩날리며 바닥으로 떨어졌죠. 끝이야, 우리. 법원에서 보자. 남편은 충격받은 얼굴로 저를,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저는 미련 없이 돌아섰어요. 제 등 뒤로 남편의 망연자실한 목소리와 그 여자의 흐느낌이 뒤섞여 들려왔지만 제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10수년간 이어져 온 지긋지긋한 관계의 방아쇠는 이렇게 가장 비참하고 굴욕적인 방식으로 당겨졌습니다. 소장을 받은 남편은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제가 집에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가 저를 몰아세웠어요. 김서연, 너 미쳤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바람? 아니야. 그냥 불쌍해서 도와준 거야. 근데 넌 저번에 그 자식 만나고 왔잖아. 강준혁, 너야말로 바람 피운 거 아니야? 남편은 제가 선배 준혁 오빠를 만나 변호사를 소개받은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걸 빌미로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죠. 바람? 내가? 평생 당신이랑 당신 집안 뒤치다꺼리 하느라 내 청춘 다 바친 나한테 지금 바람이라고 했어? 당신이 내 아들 민준이 얼굴 한 번 제대로 들여다볼 시간에 다른 여자 눈물 닦아주고 있었던 건 아니고, 당신이 내 돈으로 술 마시고 게임할 시간에 난 내 새끼 지키려고, 이 집 지키려고 전쟁같이 살았어. 시끄러워. 너 잘난 거 알아. 돈 잘 버는 거 안다고. 그래서 평생 나 무시하고 우리 엄마까지 무시했잖아. 무시? 무시당할 짓을 했으니까 무시당한 거야. 능력도 없으면서 자존심만 내세우고 책임질 줄도 모르면서 아빠 행세, 남편 행세는 하고 싶었겠지? 당신은 그냥 내 인생에 달라붙은 거머리야. 징그럽고 더러운 거머리라고. 저희 둘의 고성은 집안을 뒤흔들었습니다. 남편의 적반하장과 저를 향한 원망을 듣고 있으니 저는 지난밤 차를 돌렸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낯선 여자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고 저는 곧장 대학 선배 준혁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보니 강 건너편에 더 깊은 나락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했으니까요. 오빠 도움이 필요해. 제 목소리에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준혁 오빠는 모든 것을 직감한 듯 다음 날 아침 일찍 자기가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죠. 그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오늘 경찰서에서 그렇게 단호하게 이혼 소장을 던지지 못했을 겁니다. 남편은 분에 못 이겨 거실 테이블을 엎었습니다. 유리잔과 접시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박살났죠. 그래, 나 거물이다. 너한테 평생 피 빨아먹고 산 놈이다. 근데 넌 깨끗해? 넌 위선자야. 불쌍한 척, 착한 척, 혼자 다 희생하는 척. 사실은 나 내려다보면서 우월감 느끼고 있었던 거 아니야? 내가 내 발밑에서 빌빌 귀는 거 보면서 즐거웠잖아. 뭐? 아니야? 그럼 왜 나랑 결혼했는데? 처음부터 내가 이런 놈인 줄 몰랐어? 알았잖아. 알면서도 결혼한 건 너야. 네가 선택한 거라고. 이제 와서 피해자인 척하지 마. 남편의 말은 전곡을 찔렀습니다. 그의 비뚤어진 열등감이 만들어낸 망상이었지만 한편으론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오만함을 들킨 것 같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사랑으로 이 남자를 바꿀 수 있다는 착각, 내 능력으로 모든 걸 덮을 수 있다는 오만, 그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닥쳐. 닥치라고. 왜 찔려? 그러니까 너가 위선자라는 거야. 넌 나를 사랑한 게 아니야. 그냥 네가 만들어 놓은 성곽이라는 성 안에서 네 트로피 옆에 세워둘 못난 인형이 필요했던 거지. 근데 그 인형이 이제 내 말 안 들으니까 버리려는 거잖아.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짝.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거실을 울렸어요. 그의 눈빛이 순간증으로 번뜩였습니다. 그 소리에 방문이 열리고 아들 민준이가 겁에 질린 얼굴로 뛰쳐나왔습니다. 아이의 입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얼굴에 담긴 공포는 제발 그만해달라는 세상에서 가장 처절한 비명 같았어요. 하지만 그 아이의 무언의 절규에도 저희의 폭발은 멈추지 않았어요. 서로를 향한 저주와 원망은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왔고 지난 10수년의 세월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남편은 뺨을 맞은 충격에 잠시 휘청이더니 이내 제 팔목을 거칠게 붙잡았어요. 그래, 잘 쳤다. 이제 더는 못 참아. 이거 놔! 놓으라고! 깨진 유리 조각들이 널브러진 바닥 위로 저희의 그림자가 괴물처럼 뒤엉켰습니다. 민준이는 구석에 주저앉아 귀를 막고 울부짖었어요. 그 처절한 울음소리가 저희 부부의 파멸을 알리는 장송곡처럼 들렸습니다. 저희는 이미 서로에게 부모가 아닌 원수일 뿐이었으니까요. 아이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저희의 눈은 서로를 향한 증오로 멀어 있었습니다. 제 팔을 붙잡은 남편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 눈빛은 제가 알던 그 사람의 것이 아니었어요. 평생을 허허실실 웃으며 살아온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낯선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네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네가 날 괴물로 만들었다고. 그는 저를 벽으로 몰아붙였습니다. 등 뒤로 차가운 벽의 감촉이 느껴지자 저는 공포에 휩싸였어요. 그가 손을 들어 올리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대신 무언가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죠. 제가 실눈을 떠보니 남편이 제 옆에 있던 장식장을 주먹으로 내리친 것이었습니다. 그의 손등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렸어요. 아!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짧은 신음을 뱉었습니다. 이성을 잃은 짐승처럼 그는 제어할 수 없는 분노에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었어요. 그 폭력적인 모습은 그동안 그가 감추고 있던 가장 깊은 열등감의 발현이었습니다. 저는 그 피를 보는 순간 이 관계는 정말로 끝났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충격으로 뒷목을 잡고 휘청거렸습니다. 아들이 이혼 소송에 휘말렸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것이었죠. 이게 다 무슨 일이냐? 진우야, 네 손은 왜 그래? 시어머니는 깨진 유리 조각과 피를 흘리는 아들의 손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그러고는 이 모든 원흉을 저로 지목하더군요. 네가 어떻게 우리 진우한테 애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너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어머님, 잘 오셨네요. 어머님 아들 여기서 데리고 나가세요. 전 이제 이 사람, 이 집안 다 지긋지긋해요. 제 목소리는 싸늘했습니다. 더는 며느리의 도리 같은 건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아가 제발. 진우가 뭘 잘못했는지는 몰라도 너까지 이러면 안 되지. 민준이 생각은 안 하니? 애 아빠 없이 자라게 할 셈이야?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이성을 끊어버린 한마디. 저는 실성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애 아빠요? 저 사람이요? 어머님, 저 사람은 민준이 아빠인 적 없어요. 그냥 제 인생의 짐이었을 뿐이라고요. 차라리 제 옆에 있는 강준혁 선배가 민종이한테는 더 나은 아빠가 되어줄 거예요. 그 말은 해서는 안 될 말이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어요. 시어머니는 충격으로 뒷목을 잡고 휘청거렸습니다. 저 자신도 내뱉고 나서야 아차 싶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그 말은 관계의 파탄을 확인하는 사망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남편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저를 가리켰어요. 너 끝까지. 그래, 좋다. 끝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조정위원회? 법원? 어디든 가. 가서 너가 얼마나 위선적이고 이기적인 여자인지 내가 다 까발려 줄 테니까.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깨달았어요. 집안은 깨진 유리 조각과 함께 산산이 부서진 관계의 파편들로 가득 찼습니다. 조정위원회 출석을 하루 앞둔 밤이었습니다. 저는 홀로 차를 세우고 지난 시간을 되돌아봤어요. 준혁 오빠가 건네준 변호사의 조언, 증거 자료들이 조수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그저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내 삶을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왜 모든 게 내 탓이 되어버린 걸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었는데
하지만 너무 억울해서, 너무 분해서 저는 핸들을 잡은 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화려한 성공 뒤에 가려진 제 지친 영혼이 비로소 흐느끼고 있었어요. 같은 시각 남편은 혼자 단골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그의 편을 들어주던 친구 하나 없이 텅 빈 술잔만이 놓여 있었죠. 거머리, 짐, 내가 그렇게 쓸모없는 인간이었나. 나도 잘하고 싶었다고. 근데 세상이 내 맘대로 안 되는 걸 어떡해. 그래, 서연이는 나 때문에 고생했지. 근데 나도 힘들었다고. 그 잘난 여자 옆에서 난 항상 주눅 들어 살았어. 바람? 아니야, 그냥 숨 쉬고 싶었을 뿐이야. 그는 쓰디쓴 소주를 단숨에 털어 넣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회한인지 자기 연민인지 모를 눈물이 고였어요. 서울 가정법원 조정실. 중앙에 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저와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2미터 남짓이지만 그 사이엔 결코 건널 수 없는 깊은 협곡이 흐르는 듯했죠. 온화한 인상의 여성 조정위원과 냉철해 보이는 남성 조정위원이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우 씨, 김서연 씨. 오늘 이 정에는 두 분의 파탄난 관계를 확인하고 이혼 여부 및 재반 사항을 조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이혼을 청구하신 김서연 씨 측 사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서류를 앞으로 내밀며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어요. 제 남편 박진우 씨의 만성적인 경제적 무능과 가정에 대한 무책임, 그리고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결혼생활 15년 동안 단 한 번도 1년 이상 직장을 다닌 적이 없으며 제가 벌어온 돈으로 유흥을 즐기고 집안 살림조차 내팽겨쳤습니다. 잠깐만요. 부정행위라니 말 조심해. 박진우 씨, 앉으세요. 상대방 발언 중에는 끼어들지 마시고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남편은 분한 듯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을 이었죠. 최근에는 제 아들 박민준 군이 학교 폭력에 시달리는 와중에도 대낮부터 술판을 벌였고 급기야 노래방 도우미와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서까지 갔습니다. 이는 명백한 그건 오해야.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다가 생긴 일이라고. 당신이야말로 위선 떨지 마. 내가 경찰서에 있을 때 당신은 누구랑 있었는데? 박진우 씨! 저 여자 대학 선배라는 놈이랑 만나고 다녔습니다. 제가 힘들게 살림하고 애 보는 동안 저 여자는 밖에서 딴 놈이랑 희희낙낙거렸다고요. 이혼 소장 준비한 것도 그 놈이랑 다 짜고 한 짓입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살림? 애를 봐? 당신이 한 게 뭐가 있는데. 싱크대에 음식물 쓰레기 썩어가도록 방치하고 애 얼굴에 멍이 들어도 게임만 하던 게 당신이 말하는 살림이야? 내가 준 생활비로 노래방 가서 도우미랑 놀아난 게 애를 본 거냐고. 그 여자는 스토커한테 시달리는 불쌍한 사람이었어. 당신처럼 돈만 알고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고. 당신은 우리 엄마가 보이스피싱으로 3천만 원 사기당했을 때 눈 하나 깜빡했어.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어머님 돈은 당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지. 평생 당신이랑 당신 집안 뒤치다꺼리만 하다가 내 인생은 뭐가 되는데. 당신이 그 돈의 10분의 1이라도 벌어와 봤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말도 안 해. 저희의 공방은 서로의 치부를 들추는 진흙탕 싸움으로 번져갔습니다. 10년도 더 된 과거의 잘못부터 최근의 사건까지 모든 것이 비수가 되어 날아다녔어요. 조정실의 공기는 저희 둘의 증오로 질식할 듯 무거워졌습니다. 어지러운 사실 공방이 잠시 멈추고 남성 조정위원이 지친 얼굴로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펜 끝으로 테이블을 툭툭 치다가 저희 둘의 눈을 차례로 응시하며 물었죠. 좋습니다. 각자 억울한 사정들이 많다는 건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소연 씨, 그가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혼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진우 씨의 무능함, 외도 의심, 시어머니 문제, 그 수많은 사건들 말고요. 당신의 마음을 정말로 떠나게 한 진짜 이유, 단 하나만 말해보시죠. 그 질문은 마치 두 개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히 짚어낸 송곳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골랐어요. 제 단단했던 표정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철 같던 제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왔죠. 제가 유령이었으니까요.
유령이요? 네. 저는 제가 번 돈으로 산 이 집에서 유령 취급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제 눈에서 기어이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지난 15년간 단 한 번도 제대로 흘려보지 못했던 억울함과 슬픔과 모멸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이 사람은 제 돈이 필요했을 뿐 저라는 사람은 필요하지 않았어요. 제가 밤새워 일하고 와서 피곤해 절어 쓰러져도 아파서 끙끙 앓아도 단 한 번도 진심으로 괜찮냐고 물어봐 준 적이 없어요. 그저 다음 달 카드값과 생활비가 제대로 나올지만 걱정했죠. 저는 이 집의 가장이고 아내고 엄마였는데 정작 이 사람에게는 걸어다니는 지갑, 말하는 ATM 기계일 뿐이었습니다. 제 절규가 조정 씨를 울렸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굳어 있었어요. 그는 제 분노는 수없이 봤지만 이렇게 처절하게 무너지는 모습은 처음이었을 겁니다. 저는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이 사람한테 바란 게 뭔지 아세요? 돈? 명품? 아니에요. 그냥 고생했어. 그 따뜻한 말 한마디. 힘들지. 그 진심 어린 눈빛. 그거면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제가 평생을 갈구했던 그 다정함과 위로를 길에서 만난 웬 여자에게는 그렇게 쉽게 주더군요. 제 어깨 한번 토닥여주지 않던 그 손으로 다른 여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었어요. 제가 제 인생을 바쳐 지켜온 이 집에서 유령처럼 떠돌고 있을 때요. 저는 테이블 위로 무너지듯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아세요? 살아있는 채로 유령이 된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이 사람 옆에서 저는 매일매일 그렇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울음소리에는 한 여자의 쓰러져간 청춘과 짓밟힌 자존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제 처절한 울음이 잦아들자 조정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남성 조정위원이 무겁게 입을 열었죠. 박진우 씨, 배우자는 가장 가까이서 서로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박진우 씨는 아내의 노고를 당연시했고 그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아내가 느꼈을 심리적 고립감과 모멸감에 대한 책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김서연 씨, 한때 사랑했던 배우자를 향한 마음이 경멸로 바뀌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두 분의 혼인 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됩니다. 조정위원은 서류에 무언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남편과 저희 둘 모두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재산 분할 및 양육권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다음 조정기일에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4주 후에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정실을 나오는 저희 둘. 그들은 한마디 말도 눈길 한번 나누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대리석이 깔린 법원 복도를 걷는데 저도 모르게 힐끗 남편 쪽을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늘 뻔뻔할 만큼 꼿꼿하던 그 사람의 어깨가 난생 처음으로 현실의 무게를 깨달은 사람처럼 축 처져 있더라고요. 한때는 제가 기댔던 그 어깨가 어쩌다 저 지경이 됐나 싶었죠. 모든 걸 토해낸 제 얼굴에는 후련함 같은 감정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게 끝나버렸다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공허함만이 남아 텅 빈 제 마음을 휘젓고 있었네요.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제 손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지옥 같은 집으로는 도저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홀린 듯 차를 몰아 아들 민준이가 다니는 학원 앞으로 향했어요. 잠시 후 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며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틈에 제 아들 민준이가 있었죠. 친구 하나 없이 귀에는 이어폰을 낀 채 고개를 푹 숙이고 터덜터덜 걷고 있는 아들의 작은 뒷모습. 아들을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스스로를 위안했는데 어쩌면 제 이기적인 선택이 저 아이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거든요. 이 길고 지독한 전쟁에서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저희는 모두 상처 입은 패배자들이었습니다. 붉게 타오르던 도시의 저녁 노을이 마치 피를 흘리는 것처럼 제 차 위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홀로 남겨졌다는 사실이 그때서야 실감이 났네요. 지긋지긋한 그림자를 떼어냈다고 생각했는데
그 그림자는 제 발밑에 더 길고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클럽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오늘 사연 주인공 남녀에 대한 의견과 조언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하세요.